안녕하세요. 오늘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좀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는 이 작품을 해체 비평이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개츠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1920년대 미국의 그 타락한 사회상,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그리고 순수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다룬 작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딱 그런 키워드들이 먼저 떠오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어쩌면 소설이 그런 통념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소설이 정말 순수한 과거와 타락한 현재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을까? 아니면 그 경계 자체가 사실은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바로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해체 비평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해체 비평이라는 건 어떤 글이 겉으로는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텍스트를 아주 자세히 뜯어보면요, 작가 스스로도 모르게 그 선과 악의 경계를 마구 뒤섞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완벽해 보이는 건물에 숨겨진 균열을 찾아내는 것처럼요? 딱 그거예요. 위대한 개츠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고요. 작가가 의도한 메시지 너머에 텍스트 자체가 배신하듯 드러내는 또 다른 진실을 읽어내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소설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 완벽해 보이는 건물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소설이 비판하는 타락한 현재의 모습 말이에요? 네. 소설의 배경인 1920년대 미국 동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돈과 쾌락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죠. 대표적인 인물인 톰 뷰캐넌. 톰. 네, 부유하고 폭력적인데다 어떤 죄책감도 없이 자기 욕망만 채우는 인물이잖아요. 그의 사업 파트너인 울프 shum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이 바로 이 세계의 포식자들입니다. 그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톰의 정부인 머틀 윌슨이라던가 어떻게든 상류층에 껴보려고 안다라는 그 맥키 부부, 그리고 매일 밤 개츠비의 파티에 몰려드는 이름 모른 사람들까지 전부 속물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렇죠. 반면에 그들과 대비되는 재골짜기에 사는 윌슨은 어떤가요? 너무 가난하고 무기력해서 타락할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빈자는 빈자대로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죠. 당시 미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지옥 같은 현재와 정반대되는 이상적인 공간을 계속해서 제시하죠. 바로 과거죠. 맞아요? 소설을 읽다 보면 과거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구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개츠비의 고향인 위스콘신에 내리던 깨끗한 눈이라던가, 그렇죠. 데이지와 조던 베이커가 고향 루이빌에서 순수하게 지냈던 그 소녀 시절 같은 것들이요. 진실함, 끈끈한 공동체 같은 이미지로 과거를 끊임없이 이상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게 화자인 닉 캐러웨이입니다. 네, 닉. 처음 동부에 왔을 때만 해도 순진하고 희망에 차 있던 청년이 이 타락한 세계에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되죠. 결국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에 넌더리를 내면서 질서 있고 정직한 고향, 즉 서부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위대한 개츠비의 표면적인 비판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네요. 이 완벽해 보이는 과거 대 현재 구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이 모든 걸 비판하는 화자 닉 캐러웨이 자신부터가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그렇게 혐오한다면서 왜 그렇게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해체 비평의 출발점이에요. 닉은 입으로는 현대 세계의 천박함을 욕하면서도 몸은 그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개츠비의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날 때까지 혼자 남아 그 현란함에 취해 있고, 맞아요. 안 가고. 심지어 톰과 머틀의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그 추잡하고 폭력적인 파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죠. 특히 그 골프 선수 조던 베이커와의 관계를 보면 그게 더 명확해져요.
닉은 조던이 병적으로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에게 끌린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자료에서는 그 이유가 닉 자신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욕망을 조던의 타락이 가려주고 정당화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던데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네, 결국 닉은 자신이 비판하는 바로 그 가치에 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순수와 퇴폐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미숙함과 무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퇴폐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죠? 순수하기 때문에. 즉, 세상 물정을 모르고 경험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타락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닉이 그토록 타락한 세계에 매혹되었던 거군요. 자신의 순수함이 오히려 퇴폐를 향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력이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설에서 거의 유일하게 순수하다고 할 만한 인물이 제의 골짜기의 윌슨인데 네, 윌슨. 그가 어떤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나요? 전혀 아니죠. 개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텅 비어있는 일종의 결핍 상태로만 묘사됩니다. 아, 이게 바로 이 소설의 근본적인 모순이에요. 잃어버린 순수를 애도하는 척하면서 정작 그 순수라는 걸 아무 가치 없는 공허한 상태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순수와 퇴폐의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진다면 소설의 또 다른 중심축인 과거와 현재, 서부와 동부의 대립도 무사하지 못하겠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소설이 그토록 이상화하는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개츠비죠. 네, 개츠비입니다. 하지만 닉이 그토록 찬양하는 개츠비의 낭만적인 과거는 사실 전부 그가 지어낸 거짓말투성입니다. 아, 맞다. 명문가 출신의 옥스퍼드 졸업생이라는 거? 완벽한 날조죠. 여기서부터 과거와 현재의 이분법은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동부의 타락이 서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암시도 나오잖아요. 개츠비의 멘토였던 댄 코디라는 인물, 네, 덴코디. 서부에서 온 백만장자인데 방탕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맞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타락이라는 게 현재의 동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향처럼 그려지던 과거의 서부 역시 이미 타락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거죠. 자연과 문명의 대립도 마찬가지로 무너집니다. 닉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조차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부자들의 소유와 연결시켜요. 아, 그 부분 기억나요? 톰 뷰캐넌의 저택을 묘사하면서 창문이 덩글 사이에서 빛으로 피어났다고 표현한 구절이 있었죠. 네, bloomed with light. 인공적인 창문 불빛을 마치 자연물인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명의 산물을 자연의 산물처럼 표현하면서 자연의 순수함이 어떻게 부자들의 타락한 권력을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이용되는지를 무심코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와, 자연과 문명이 분리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정당화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건 소설이 겉으로 내세우는 주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이 모든 모순이 결국 한 인물에게로 모이는군요. 바로 개츠비. 사실 저는 그를 그냥 비극적인 순정파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자수성가한 영웅, 데이지 한 사람만을 위한 순수한 꿈을 가진 낭만적인 인물. 소설 내내 그렇게 그려지죠. 네. 문제는 소설이 개츠비를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의 타락까지도 멋있어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개츠비의 그 어마어마한 부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바로 악명 높은 범죄자 울프심과 손잡고 밀주 같은 불법 싸움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 그는 소설이 비판하는 톰 뷰캐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비정한 세계에서 성공한 인물일 뿐이에요. 데이지를 향한 그의 사랑마저도 순수하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비양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다. 결국 그는 데이지를 얻었다. He took Daisy. 네, 여기서 얻었다고 번역된 원문 툭은 가졌다, 심지어 빼앗았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마치 전리품을 취하는 듯한 소유욕에 가깝다는 걸 암시하죠. 세상에, 그렇게 보니 개츠비란 인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의 타락할 수 없는 꿈이라는 것도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타락한 수단과 한 몸이었던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낭만과 타락에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요. 와, 그리고 이 모든 해체적인 읽기는 소설의 가장 유명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아, 마지막 장면? 네, 닉이 롱아일랜드 해변에 서서 수백 년 전 네덜란드 선원들이 처음 이 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경이로움을 상상하는 장면이죠.
그는 선원들이 보았을 신세계의 싱그러운 초록빛 가심을 떠올리면서 그 원초적인 꿈을 개츠비의 꿈과 연결시킵니다. 잠깐만요. 그 장면은 보통 미국의 시초가 된 위대한 꿈, 즉 아메리칸 드림의 순수성과 개츠비의 꿈을 연결하는 소설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으로 읽히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연결이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됩니다. 한방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세계의 싱그러운 초록빛 가슴은 소설 내내 개츠비가 밤마다 바라보던 데이지의 집 부두 끝 초록색 불빛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미국의 원초적 꿈이 결국 개츠비의 욕망과 똑같은 것이었다는 말이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텍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사라진 나무들과 오염되지 않은 과거가 인간의 꿈에 소곤거리며 유혹한다. 즉, 팬더한다고 표현합니다. 팬더? 이 팬더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보통 욕망을 부추기다, 심하게는 매춘을 알선하다 같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네네. 순수해야 할 자연과 과거가 오히려 인간의 착취를 유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착취한 타락한 세계에 똑같이 착취로 대갚아준 개츠비처럼요. 와... 결국 미국의 순수한 기원이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이미 타락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는 정말 무서운 폭로인 셈이죠. 와, 정말 소설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해석이네요. 정리해보면 위대한 개츠비는 잃어버린 순수한 과거를 그리워하는 소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현재, 순수와 타락, 자연과 문명 같은 모든 경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인위적인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어떤 텍스트도 그것이 쓰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순수했던 과거라는 강력한 신화를 통해 당대의 타락을 비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텍스트 자체에 내재된 수많은 모순 때문에 비판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개념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사례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텍스트로 다가오네요. 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작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도 종종 옛날이 좋았지라며 과거를 미화하곤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우리 입맛에 맞게 편집되고 이상화된 환상은 아닐까요?